신데렐라. 옛날 어느 나라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신데렐라. 그녀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새 어머니와 두 이복언니 밑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집에서 신데렐라는 하녀로서 허드렛 일만 해야 했어요. 오늘도 벽난로 재를 털어야겠네. 그래도 괜찮아. 새소리와 햇살은 나를 위로해 주니까. 새 어머니와 언니들은 사치스러운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며 신데렐라를 부엌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고운 마음과 미소를 잃지 않았지요. 어느 날 왕궁에서 큰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자는 신부를 찾고 있었고 모든 귀족의 딸들은 초대받았지요. 저도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신데렐라야. 네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무도회에도 갈 수 있단다. 신데렐라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자 반짝이는 별빛이 그녀 앞에 흩날렸습니다. 호박은 황금마차로, 생쥐들은 말로, 낡은 드레스는 눈부신 푸른 드레스로 변했어요. 하지만 자정이 되면 마법이 풀릴 거야. 그 전에 반드시 돌아오렴. 정말 감사합니다, 대모님. 약속 드릴게요. 무도회장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왕자 역시 그 아름다움과 따뜻한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시군요.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그건 오늘 밤의 비밀로 해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시계탑이 자정을 알리자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달려나갔습니다. 아, 벌써 자정이라니. 마법이 사라지기 전에 돌아가야 해요. 급히 달아나던 그녀는 계단에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렸습니다. 왕자는 그 구두를 조심스레 주워들었죠. 이 구두의 주인, 그녀를 꼭 찾아내고 말겠어. 다음날 왕자는 그 유리구두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아가씨들이 신어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들은 서로 먼저 나서며 발을 구두에 억지로 밀어 넣었지요. 하지만 구두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집에 다른 처녀는 없습니까? 저는 하녀이긴 하지만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신데렐라가 살짝 발을 넣자 유리구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꼭 맞았습니다. 자, 이제 진실된 마음이 보상을 받는 순간이란다. 순간 신데렐라의 누더기 옷은 다시 눈부신 드레스로 변했고 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찾았군요. 제 마음과 구두의 주인을. 이건 꿈이 아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데렐라는 늘 다른 이들을 도우며 따뜻한 마음으로 왕국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진심과 선함은 언제나 가장 빛나는 마법이라는 것을요. 잭과 콩나무.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소년 잭이 살고 있었습니다. 잭은 어머니와 함께 허름한 오두막에 살았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지요. 그러나 어느 해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말라 버리자 집에 남은 재산이라곤 젖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젠 어쩔 수가 없구나. 저 젖소를 시장에 가서 팔고 우린 그 돈으로 버텨야 한단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꼭 좋은 값에 팔아올게요. 잭은 마음속으로 소를 팔면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겠지 하며 먼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이상하게 생긴 노인을 만났습니다. 에이야, 그 젖소를 팔러 가는 길이니? 네, 좋은 값에 팔아야 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비한 콩 새알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 콩은 그냥 콩이 아니란다.
하룻밤 사이에 하늘까지 닿는 나무로 자라지. 잭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노인의 반짝이는 눈빛과 신비로운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하늘까지요? 그럼 좋아요. 바꿀게요. 잭이 콩을 들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고? 콩이요? 그 귀한 젖소를 고작 콩 몇 알로 바꿨다고? 분노한 어머니는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잭은 서운한 마음으로 잠들었지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뜬 잭은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창밖에는 구름 위로 치솟은 거대한 콩나무가 자라고 있던 겁니다. 와, 진짜였어. 하늘까지 닿았잖아. 잭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콩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너머에서 거대한 성을 발견했죠. 성문 앞에는 커다란 거인 부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잭은 친절한 거인 아내의 도움으로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꼬마야. 하지만 서둘러. 내 남편이 오면 큰일이야. 그 순간 천지가 울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파포팜, 인간의 피냄새가 나는군. 어디 있느냐? 잭은 숨을 죽이며 테이블 밑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거인은 큰 닭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금알을 낳아라! 그러자 닭이 반짝이는 황금알 하나 톡 낳는 게 아니겠어요? 잭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드리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거인이 잠이 들자 잭은 살금살금 닭을 들고 콩나무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잭은 욕심이 다시 생겼습니다. 혹시 성 안에 더 놀라운 것이 있지 않을까? 다음날 그는 다시 콩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황금 하프를 발견했죠. 주인님,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잭은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거인이 재빨리 눈을 떴죠. 거기 서라, 도둑놈! 잭은 황금 하프를 들고 필사적으로 콩나무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뒤에서 따라오며 나무를 흔들었죠. 땅에 도착하자마자 잭은 외쳤습니다. 어머니, 도끼를 주세요! 거대한 손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잭은 힘껏 콩나무를 찍었습니다. 첫 번, 두 번, 세 번, 꽝! 콩나무는 흔들리며 무너졌고 거인은 균형을 잃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으아! 그날 이후 잭과 어머니는 황금알을 낳는 닭과 노래하는 하프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잭은 그 후로 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지요. 이젠 모험은 충분해요. 가장 큰 보물은 어머니의 미소니까요. 그렇게 잭과 어머니는 평화로운 날들을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백설공주. 옛날 눈처럼 하얀 피부와 밤처럼 검은 머리카락, 장밋빛 입술을 가진 아름다운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왕비는 아이를 보며 이렇게 속삭였지요. 이 아이 이름은 백설공주.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비는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는데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매우 허영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그건 바로 여왕님이세요. 거울의 대답에 왕비는 늘 미소를 지었지요. 그러나 백설공주가 자라 점점 아름다워지자 거울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왕비님 아름다우시지만 이제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한마디에 왕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나보다 아름답다고? 그 애를 없애버리겠다!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사냥꾼은 명령대로 공주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공주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아저씨? 무슨 일이죠? 미안하구나. 난 너에게 해를 입힐 수 없어. 어서 도망치거라. 왕비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백설공주는 눈물을 머금고 숲속 깊이 달아났습니다. 밤이 되어 무서움에 떨던 백설공주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7개의 의자, 7개의 그릇, 그리고 7개의 침대가 있었지요. 누군가 여기 살고 있나 봐. 잠시만 쉬어도 괜찮겠지? 피곤해 지친 백설공주는 그만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저녁이 되어 7난장이가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우리 그릇을 썼지? 침대 위에 누군가 자고 있어. 난쟁이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보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잠시 쉬었을 뿐이에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머물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 하나를 걸었지요. 대신 우리 집을 깨끗하게 돌봐주면 좋겠어요. 물론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한편 성에서는 왕비가 다시 거울을 불렀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왕비님, 여전히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는 지금 7난장이와 숲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왕비는 분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왕비는 마녀로 변장하고 독이 든 붉은 사과를 만들어 숲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서 청소를 하던 백설공주는 창문으로 다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쁜 아가씨, 사과 한 입만 베어보렴. 달콤하단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한 입만 주시겠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녀로 변장한 왕비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떠났지요. 7난장이는 돌아와 공주가 쓰러진 걸 보고 오열했습니다. 어쩌지? 우린 그녀를 깨울 수가 없어. 그들은 유리관을 만들어 공주를 눕히고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숲을 지나던 한 왕자가 백설공주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토록 고운 분이라니 제가 모셔가도 되겠습니까? 난쟁이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왕자는 조심스레 관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이 흔들리며 백설공주의 목에서 사과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여긴 어디죠? 왕자와 난쟁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제 나라로 가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이에요. 이 소식이 성에 전해지자 왕비는 다시 거울에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왕비님, 지금은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착하니까요. 그 말에 왕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사랑과 행복 속에 오래오래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깜깜한 밤에 알라딘과 요술 램프. 옛날 먼 동방의 사막 도시 한가운데 가난하지만 명랑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라딘. 장난꾸러기였지만 마음은 착했고 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살고 있었지요. 에이, 오늘도 장터 일거리는 하나도 없네. 어머니가 걱정하시겠는걸? 그때 시자 한복판에서 수상한 남자가 알라딘을 불렀습니다.
검은 터번을 두른 이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에야, 너는 특별한 운명을 가진 아이란다.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그곳엔 너의 행운이 잠들어 있단다. 알라딘은 호기심에 사막 끝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바위굴 하나가 있었고 마법사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입구를 열었습니다. 돌문이 쿵 하고 열리자 안쪽에서 반짝이는 보석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들어가거라. 안에 있는 낡은 램프를 가져오면 된다. 그건 단지 오래된 램프일 뿐이니 다른 건 손대지 말거라. 알라딘은 조심스레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금과 보석, 수정과 향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법사가 시킨 대로 그는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램프를 찾아들었지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신비한 빛이 나는 거지? 그 순간 동굴 밖에 마법사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어서 그 램프를 나에게 던져라. 그래야 나도 너를 꺼내줄 수 있지. 하지만 알라딘은 불안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램프만 원하지? 생각하는 순간 문이 굉음과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알라딘은 깜깜한 동굴 속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는 절망하며 램프를 닦았습니다. 손끝에서 먼지를 털어내자 갑자기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램프의 요정 지니. 나를 깨워준 주인의 소원 3가지를 들어드리리라. 와, 진짜 요정이야? 그럼 나를 이 동굴에서 나가게 해줘. 지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휘둘렀고 순식간에 알라딘은 햇빛이 쏟아지는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램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 그날 이후 알라딘은 지니의 도움으로 훨씬 풍족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앞 시장에서 눈부신 아름다움의 소녀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세상에서 본 적 없는 빛이야. 그녀는 바로 왕의 딸 자스민 공주였습니다. 알라딘은 한눈에 사랑에 빠졌지요. 그는 지니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지니, 나를 공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줘. 왕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신분으로 말이야. 주인님의 소원대로 화려한 옷, 눈부신 보석, 그리고 황금 마차까지. 순식간에 알라딘은 멋진 왕자처럼 변했습니다. 그가 왕궁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처음 보는 분이군요. 제 아버지의 연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주님을 뵙기 위해서요. 당신의 미소가 제 세상을 밝혔습니다. 자스민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알라딘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금세 친구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때 예전에 알라딘을 속였던 사악한 마법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요술 램프의 행방을 쫓고 있었고 마침내 알라딘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마법사는 밤의 그림자처럼 궁전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알라딘이 공주와 함께 연회에 참석해 있을 때 그는 몰래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창가에는 오래되어 빛이 바랜 램프가 조용히 놓여 있었지요. 헤헤, 세월이 흘러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드디어 내 것이 되는구나, 료슬 램프야. 마법사는 조용히 램프를 집어들고 허리띠 속에 숨겼습니다. 그의 눈동자인 탐욕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리고 궁을 벗어나자마자 그는 거칠게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푸른 연기가 솟구치며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깨운 이유는 누구시오? 이제 네 주인은 나다, 지니. 알라딘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라. 지니는 괴로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램프의 법칙은 새 주인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거대한 폭풍이 일더니 궁전의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알라딘의 몸이 휘말리며 사라졌습니다. 눈을 뜬 곳은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태양은 머리 위에서 이글거렸습니다. 모래 위에 홀로 선 알라딘은 멍하니 손을 바라봤습니다. 램프가 사라졌어.
지니까지 모두 잃은 거야? 그의 눈에 잠시 절망이 스쳤지만 곧 결심의 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램프는 내 운명이고 쥐는 내 친구야. 내가 반드시 되찾겠어. 그 순간 바람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제 힘은 새 주인에게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 당신의 용기가 길을 열어줄 겁니다. 알라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너머로 붉은 노을이 깔리고 그 너머 어둠 속에서 마법의 궁전이 어렴풋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지니. 내가 간다! 그는 며칠 밤낮을 걸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발자국은 모래에 묻히고 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모래 언덕 너머로 불길처럼 붉은 성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마법사의 성이었지요. 성 주위의 하늘은 어둠으로 감싸였고 번개가 번쩍이며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알라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켠에서 따뜻한 빛이 일었습니다. 지니의 목소리처럼. 그는 주먹을 꼭 쥐고 성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램프를 돌려줘! 그것은 너의 욕심이 아닌 세상을 밝히는 빛이야. 감히 나에게 도전하다니 어리석은 놈!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는 순간 알라딘은 재빨리 램프를 빼앗아 닦았습니다. 푸른 연기가 솟구치며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진짜 주인님. 무엇을 명하십니까? 이 사악한 마법사를 다시는 세상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해줘. 지니가 손을 휘두르자 마법사는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사막 위로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알라딘과 자스민은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들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궁전은 축제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마법의 힘으로 멋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진짜 보석이에요. 공주님, 이제 더 이상 소원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까요. 지니는 미소 지으며 램프 속으로 들어가기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 선물은 자유로운 세상에서의 행복이요. 두 분 오래도록 빛나시길. 그렇게 알라딘과 자스민은 사랑과 지혜로 왕국을 이끌었습니다. 램프는 이제 사막의 바람 속에서 전설로 남았지요. 그리고 지금도 별빛 아래서 지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참된 소원은 마음 안에 있는 거야. 피터팬. 옛날 옛적 안개가 자욱한 런던의 어느 밤, 다윈가에 사는 다윈 부부의 새 아이 웬디, 존, 그리고 막내 마이클은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늘 같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날아서 어른이 되지 않는 소년 피터팬에 대한 것이었죠. 어느 날 밤 그들은 정말로 피터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리더니 초록빛 옷을 입은 소년이 요정 팅커벨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나, 당신이 바로 피터팬이에요? 그래, 난 네버랜드에서 왔어. 난 어른이 되지 않거든. 너희도 함께 날아가 볼래? 날 수 있다고요? 진짜로요? 물론이지. 요정가루만 있으면 돼. 팅커벨이 반짝이는 요정가루를 뿌리자 아이들은 가볍게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웬디는 창문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진짜로 날고 있어요. 그렇게 피터팬과 아이들은 별빛을 따라 네버랜드로 날아갔습니다. 하늘을 건너 도착한 네버랜드는 신비로운 섬이었습니다. 요정, 인디언, 인어, 그리고 장난꾸러기 소년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곳엔 무서운 해적 후크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피터팬과 싸우다가 손을 잃고 그 자리에 커다란 갈고리를 달았죠. 피터팬, 네 놈을 반드시 잡고 말겠다. 내 손을 물어간 악어처럼 말이지. 후크 선장은 항상 틱
틱탁 소리를 내며 따라오는 시계 악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악어는 후쿠의 손맛을 본 뒤로부터 언제나 그를 쫓았거든요. 웬디와 아이들은 피터와의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즐겼습니다. 인어들이 사는 연못에서 놀고 요정들과 장난을 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후쿠 선장은 몰래 아이들을 납치해 배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엔 네버랜드의 영웅 피터팬도 어쩔 수 없겠지. 피터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그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거든. 잠시 후 팅커벨이 피터에게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피터는 잃어버린 소년들과 함께 용감하게 해적선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젠 네 차례야. 이번엔 도망칠 수 없을 줄 알아라. 두 사람은 돛대 위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피터는 재빠르게 칼을 휘두르며 후쿠를 몰아붙였죠. 그때 어디선가 틱탁 틱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악어다! 또 그놈이야! 겁에 질린 후쿠는 비명을 지르며 배 밖으로 뛰어내렸고 악어는 입을 벌리며 그를 쫓았습니다. 해적들이 모두 달아난 뒤 아이들은 피터에게 달려가 환호했습니다. 피터,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별거 아니야. 난 그냥 친구를 지킨 거야. 하지만 웬디는 곧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이곳은 정말 멋지지만 엄마가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피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돌아가. 하지만 가끔 나를 기억해줘. 별빛이 보일 때마다 난 그 근처에서 날고 있을 거야. 그렇게 피터팬은 웬디와 동생들을 데리고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윈가의 집 창문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포근한 침대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부모님은 놀라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엄마, 저희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정말 네버랜드에 다녀왔어요. 피터팬은 멀리 하늘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웬디는 다시 어른이 되겠지만 난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남겠지? 그리하여 피터팬은 오늘도 별빛 사이를 날며 새로운 모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볼 때마다 살짝 웃으며 속삭입니다. 날고 싶다면 믿어봐. 마음속에 요정 가루를. 그렇게 어른이 되지 않은 소년의 전설은 지금도 별들 사이에 살아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주 먼 옛날, 봄이면 꽃이 만발하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고요히 덮이는 평화로운 왕국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기다리던 왕과 왕비는 마침내 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잠든 그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 모든 기쁨이 두 사람의 눈가에 고였습니다. 왕은 왕국의 모든 이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자 궁전에서 가장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하늘빛 리본과 금빛 천으로 장식된 홀에는 웃음과 음악이 넘쳤습니다. 왕비는 사랑스러운 딸에게 오로라라는 이름을 주었고 나라의 수호 요정들을 불러 그녀에게 축복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름다움을 드리겠어요. 누구보다 고운 미소를 지니게 될 거예요. 나는 맑은 마음과 자비를 선물하지요. 언제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이가 축복의 노래를 부르던 그때 갑자기 궁전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나타난 이는 초대받지 못한 어두운 요정 말레피센트였습니다. 나를 부르지 않았다니 참 불친절한 왕과 왕비로군. 그럼 나도 선물을 주지. 이 아이는 16번째 생일날 물레의 바늘에 손을 찔려 영원한 잠에 빠질 것이다. 궁전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왕비는 울먹이며 아기를 끌어안았고 요정들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쥐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은 한 요정이 나섰습니다. 그 저주는 너무 무서워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빛으로 길을 열게요. 공주는 깊은 잠에 들겠지만 언젠가 진실한 사랑이 그 잠을 깨우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왕은 왕국의 모든 물레를 불태우라고 명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로라는 요정들의 보살핌 속에 숲속의 오두막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새들과 이야기하고 사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다정한 소녀로 성장했지요. 햇살이 반짝이던 어느 날, 오로라는 숲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흘러드는 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자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새소리도 즐겁네요. 이 숲은 언제나 내 친구 같아요. 그때 낯선 청년이 말을 타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인근 나라의 왕자 필립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이끌려 왔는데 정말 천상의 목소리군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끄러웠나요? 시끄럽다니요. 당신의 노래가 숲을 더 푸르게 만드는걸요?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리는 줄도 모른 채 나무 사이를 거닐고 함께 새들을 따라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름 모를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오로라는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정들은 그녀의 생일을 맞아 성으로 데려가려 준비 중이었지요. 그러나 말리피센트의 마법은 이미 그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성의 가장 높은 탑에서 금빛 물레가 부드럽게 돌고 있었지요. 오로라, 타가오렴. 이건 아주 특별한 선물이란다. 빛이 반짝여요. 아름다워라. 만져봐도 되나요? 오로라의 손끝이 바늘에 닿는 순간 조용히 그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쓰러졌지요. 그녀가 쓰러진 그 순간 성 전체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왕과 왕비, 시종, 새들까지 시간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숲은 가시넝쿨로 뒤덮였고 성은 전설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사냥꾼이 용감한 젊은 왕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시넝쿨 너머엔 잠든 공주가 있다어 수백 년째 깨어나지 못한 채. 그 이야기를 들은 필립 왕자가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아직 그곳에 있다면 반드시 구하리라. 내 마음이 이미 그녀에게 향해 있음을 느낀다. 왕자는 요정들의 도움으로 가시넝쿨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막은 것은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 말레피센트였습니다. 감히 내 잠든 세상에 발을 들이다니 어리석은 왕자예요. 그녀는 잠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을 뿐이요. 나의 사랑으로 그녀를 깨우리라. 그 말과 함께 말레피센트는 거대한 용으로 변했습니다. 용의 숨결이 불을 내뿜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왕자는 방패로 불길을 막고 요정들이 준 빛의 검을 높이 들었습니다. 불꽃과 번개가 부딪히는 순간 왕자는 용의 심장을 향해 검을 꽂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시넝쿨이 스스로 물러나고 성문이 열렸습니다. 왕자는 잠든 오로라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화롭고 창문 틈새로 흩어진 햇살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오로라, 나는 그대의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오. 그대의 미소로 내 세상을 밝혀주었지.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여 오로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순간 공기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채우고 공주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여긴 어디죠? 왕자님, 정말 꿈이 아니군요. 이건 꿈이 아니라 그대와 나의 시작이오. 성 안의 모든 이들이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요정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왕과 왕비는 눈물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오로라와 필립은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그 사랑은 왕국의 모든 빛을 다시 밝게 했지요. 그리고 지금도 숲속의 바람은 속삭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어떤 어둠보다 강하다.
피노키오. 옛날 고요한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페토는 늘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일을 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문득 외로운 생각에 잠기곤 했지요. 어느 날 그는 남은 나무 토막 하나를 바라보다가 문득 아이처럼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무로 장난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제페토는 온종일 톱질하고 다듬어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한 인형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 인형이 바로 피노키오였습니다. 그날 밤 창문 틈으로 반짝이는 별빛이 밀려오더니 방 안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꿈처럼 푸른 요정이 나타나 인형을 향해 손을 살며시 내뻗었습니다. 작은 나무 인형아, 너에게 생명을 준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용기와 진실, 그리고 마음의 선함을 잃지 말아야 한단다. 그 순간 인형의 눈이 깜빡이며 빛났습니다. 피노키오는 몸을 움직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와, 내가 움직여! 말도 할 수 있어! 제페토는 깜짝 놀라다가도 어느새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피노키오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바라던 아들 같은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에 따뜻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제페토는 피노키오에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책과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피노키오야, 마음을 곧게 먹고 열심히 배우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나 정말 잘하고 올게. 하지만 세상은 아직 피노키오에게 너무 낯설고 호기심 천지였지요. 학교 가는 길, 그는 시끌벅적한 마을 장터에서 광대단의 공연을 보게 됐습니다. 반짝이는 무대와 관객의 환호가 그를 유혹했지요. 잠깐만, 공연을 조금만 보고 가도 괜찮겠지? 그러나 광대단의 주인은 피노키오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탐을 내어 그를 무대에 세웠고 결국 피노키오는 공연단의 인형처럼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푸른 요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노키오, 너는 약속을 잊어버린 거니? 학교에 가겠다던 네 말은 어디로 갔지? 나 사실은 그냥 이 길을 잃었어요.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의 코가 쑥 하고 길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없다면 진짜 사람이 될 수 없단다. 피노키오는 얼굴을 붉히며 진실을 고백했고 요정은 그의 코를 다시 돌려놓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피노키오는 또다시 낯선 유혹을 받았습니다. 길 위에서 교활한 여우와 고양이가 다가와 달콤한 말로 속삭였지요. 피노키오 친구, 우리랑 가면 금화가 한가득 생긴다네. 정말? 그럼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멋진 선물을 줄 수 있겠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를 속여 금화를 빼앗고 그를 외딴 숲에 버려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피노키오에게 또 한 번 푸른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야,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진실을 선택해야 한단다. 그래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지. 그 무렵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찾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가 거대한 고래에게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노키오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꼭 구할 거야. 바닷속은 깊고 차가웠지만 피노키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래의 거대한 입으로 들어가 제페토를 찾아냈습니다. 피노키오, 너 여기를 어떻게? 제가 왔어요. 이제 같이 나가요. 두 사람은 기지를 발휘해 고래의 뱃속에서 탈출했고 바닷가에 쓰러져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쳐 잠든 피노키오의 곁에 다시 푸른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 너는 이제 진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단다. 너의 용기와 선한 마음이 그 증거야. 부드러운 빛이 피노키오를 감싸더니 나무 인형이었던 그의 몸이 따뜻한 인간 소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내 아들아.
아버지, 저 진짜 소년이 됐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노키오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누구보다 밝게 자라났지요.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녀와 야수. 옛날 울창한 숲과 수정처럼 맑은 강이 흐르는 조용한 마을에 마음씨고 온 소녀 벨이 살고 있었습니다. 벨은 온화한 미소와 호기심 많은 눈을 가진 아이로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책을 좋아하는 소녀라고 부르곤 했지요. 벨의 아버지 모리스는 성실한 발명가였지만 종종 엉뚱한 실험으로 고생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리스가 발명품 경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숲속을 지나던 중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날이 어둑해지고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깊은 안개 사이에서 오래된 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리스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고 성 안에서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기다리기라도 한 듯 문이 스르르르 열렸습니다. 성 안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훌륭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몹시 지친 모리스는 식탁에 놓인 음식을 잠시 먹고 쉬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성을 떠나려는 순간 그는 벨에게 줄 선물로 장미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성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감히 내 장미를 훔치는 거냐? 네가 내 성에 환대를 받고도 이럴 수가 있느냐? 야수의 모습은 무서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모리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야수는 그를 성의 죄수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스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벨은 그를 찾아 숲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갇힌 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벨은 아버지를 풀어주는 대신 자신이 아버지의 죄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아버지를 돌려보내주세요. 제발요. 네가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겠다는 거냐? 야수는 잠시 침묵하다 벨의 진심을 느꼈는지 모리스를 풀어주고 벨을 성의 손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서운 외모와 달리 야수는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벨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지닌 상냥함을 천천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벨은 야수의 초대를 받아 화려한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촛불 사이에서 야수는 어색한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벨, 나와 함께 춤을 춰줄 수 있겠느냐? 물론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었으니까요. 벨과 야수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맞췄고 이윽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왈츠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야수 역시 벨의 미소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벨은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를 느낀 야수는 벨에게 마법의 거울을 건넸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네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 아버지가 그립겠지? 거울 속에는 병든 모습의 모리스가 보였습니다. 놀란 벨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도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벨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 사이 마을 사람들은 야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벨의 옆집 청년 가스통은 이러한 소문을 이용해 사람들을 선동했고 결국 성을 공격하러 떠났습니다. 벨은 이를 막기 위해 성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전투는 시작된 뒤였습니다. 야수는 벨이 떠난 뒤 마음이 무너져 싸울 힘조차 없었지만 벨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힘을 내어 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상처를 입고 벨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눈을 떠요. 당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디 저를 혼자 두지 말아요. 그 순간 벨의 진심 어린 눈물이 떨어지자
야수의 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긴 마법이 풀리듯 야수의 모습은 점점 변하고 따뜻한 미소의 왕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벨, 너의 마음이 날 구했어.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 후 벨가 왕자는 성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왕국은 다시 밝고 평화로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벨은 야수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라비안 나이트. 먼 옛날 광활한 사막과 눈부신 모래빛 궁전이 펼쳐진 어느 왕국에는 샤리아르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한때 자비롭고 현명한 통치자로 존경받았으나 깊은 배신을 겪은 뒤부터 마음이 얼어붙듯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한 채 매일 밤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고는 다음날 아침 돌려보내는 잔혹한 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왕국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누구도 그 무서운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국의 대제상에게는 셰헤라자드라는 지혜롭고 용감한 딸이 있었습니다. 셰헤라자드는 왕국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두지 않기 위해 왕에게 스스로 신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셰헤라자드야, 그 선택은 너무 위험하다. 너를 잃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버지,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해요. 제가 가진 지혜와 이야기라면 왕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몰라요. 결국 대제상은 딸의 뜻을 막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그녀를 왕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궁전은 깊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샤리아르 왕은 새로운 신부를 향해 무표정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셰헤라자드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너도 나를 속일 생각은 없는가? 진심이란 허상에 불과하다. 폐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 이끌려 이야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셰헤라자드는 밤하늘 같은 깊은 음성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신비롭고 생생했습니다. 사막을 가르는 모험가, 램프 속 요정과 수수께끼의 상인, 음악처럼 흐르는 강가의 왕자와 용감한 공주. 이야기 속 세계는 꿈처럼 펼쳐졌고 왕은 어느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인은 곧 깨달았지요. 진정한 제사는 황금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왕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흔들리는 듯 했지요. 그러다 셰헤라자드는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이르렀을 때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소. 폐하,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어서 들려드릴 수 있겠지요. 왕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허락했습니다. 다음 밤에도 이야기를 이어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셰헤라자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현명한 어부, 지혜로운 새, 탐욕스러운 악당을 단번에 꿰뚫는 소녀. 그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샤리아르 왕의 굳었던 마음은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는 셰헤라자드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신뢰와 연민, 그리고 사랑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셰헤라자드, 나는 네 이야기를 들으며 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느낀다. 내가 잃은 마음을 너는 매일 밤 되돌려 주었구나. 폐하, 사람의 마음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기적이지요. 그리고 1000번째 밤이 지나고 맞이한 1001번째 아침, 샤리아르 왕은 오랜 고민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셰헤라자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잃고 싶지 않다. 너의 지혜와 용기는 이 왕국을 구했고 나를 구했다. 앞으로도 내 곁에 머물러
함께 나라를 이끌어 주겠는가? 폐하, 그것이 왕국과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요. 그날 이후 잔혹한 법은 사라졌고 왕국은 다시 평화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에라자드의 이야기는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속삭였습니다. 이야기의 힘은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브레멘 음악대. 옛날 어느 시골 마을 변두리에 늙은 당나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농장에서 짐을 나르며 성실하게 일했지만 이제는 다리가 예전만큼 힘차지 않아 농장 주인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너는 쓸모가 없다는 말을 듣고 당나귀의 마음은 깊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꿈꾸던 음악가가 되어 브레멘에 가보자.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당나귀는 천천히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바람 속에는 조금의 쓸쓸함과 조금의 설렘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낯익은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나무 아래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냥개였던 그는 늙어 기운이 빠졌고 주인에게 버려질 처지가 되자 도망쳐 나온 상태였습니다. 친구, 무슨 일이 있었나? 표정이 무척 지쳐 보이는데. 이젠 뛰는 속도가 느리다며 쓸모없다고 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걷고 있었지. 그렇다면 내 곁에서 함께 걸어보지 않을래? 나는 브레멘으로 가는 중이야. 음악가가 되려고 말이지. 음악가? 내가 도움이 될까? 물론이지. 너의 힘찬 짖음은 훌륭한 리듬이 될 거야. 걔는 당나귀의 말에 힘을 얻었고 그렇게 둘은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길을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작은 울타리 위에 앉아 낮게 울음을 흘리는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은빛털이 예쁜 고양이는 한때 집안을 누구보다 잘 지켰지만 나이가 들며 몸놀림이 느려지자 주인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 고양이야. 네 울음소리는 아주 고운 음색이 있어. 함께 브레멘으로 가보지 않을래? 그래, 우리와 한 팀이 된다면 누구도 너를 쓸모없다고 하지 않을 거야. 정말 나를 받아주는 거야? 우리는 음악대가 될 친구들을 찾고 있으니까. 고양이의 눈빛에 작게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셋은 나란히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둑한 숲길, 멀리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위에 닭 한 마리가 떨고 서 있었습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목소리가 약해졌다는 이유로 농장 주인이 그를 소리에 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닭아, 너도 버림받은 거니? 응,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대. 음악대를 향한 길이야. 네 목소리라면 우리 합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정말 나도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네 목소리는 밝고 경쾌하잖아. 닭은 조심스레 내려와 새 친구 옆에 섰습니다. 이제 네 마리는 서로 의지하며 길을 나아갔습니다. 밤이 깊자 동물들은 쉬어갈 곳을 찾고 있었는데 숲 한가운데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커다란 집을 발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고 웃음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다름 아닌 숲의 도둑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 집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숨어서 작은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도둑들을 내쫓고 저 집에서 쉬면 어떨까? 난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빨리 뭐라도 먹어야겠어. 그럼 우리가 음악대답게 큰 공연을 보여주는 건 어때? 네, 목소리도 보탤게. 힘껏 울어볼게. 그들은 나란히 창문 앞에 섰습니다. 당나귀가 중심을 잡고
그 위에 개가 올라타고 그 위에 고양이가 올라서며 닭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4마리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합주를 시작했습니다. 당나귀의 우렁찬 울음, 개의 힘찬 짖음, 고양이의 날카로운 울음, 닭의 맑은 고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둑들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괴물이다! 라고 외치며 서로 넘어지고 밀치며 집 밖으로 도망쳤지요. 도둑들이 모두 도망가자 4마리는 집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난로 옆에서 배를 채우고 몸을 녹였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함 속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집 처음이야. 너무 따뜻해. 나도 이제는 쫓겨날 걱정도 없겠지? 음식 냄새도 좋고 쿠션도 부드러워. 브레멘까지 가도 좋지만 함께라면 어디든 음악대가 될 수 있지. 그날 이후 4마리 동물은 숲속의 그 집을 새해 보금자리로 삼아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매일 작은 공연을 펼치고 지나가는 여행자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용기를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